주스에 제초제를 넣고 있었습니다. 만삭인 제 딸이 마실 주스에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 주스를 직접 사돈 어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4시에 햇살이 비스듬히 복도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박순자의 마음에는 짙은 먹구름이 낀 듯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딸네 집 현관 앞에 선 순자는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잠시 멈칫했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시간이라면 텔레비전 소리나 치매 걸린 사돈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짐승이 목을 긁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바닥을 둔탁하게 치는 소음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반찬통을 든 손에 힘을 주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락 번호를 빠르게 누른 뒤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훅 끼쳐오는 집안 냄새는 묘하게 비릿했고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뛰어들어간 거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거실 한복판, 낡은 소파 아래에 사돈 최 여사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싸우기라도 하듯 온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였습니다. 허연 거품이 입 밖으로 부글부글 끓어 넘쳐 턱을 타고 목덜미까지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최 여사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상체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체 뭘 드신 거예요? 예. 순자가 사돈의 등을 탕탕 치며 소리치자 최 여사의 손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반쯤 베어 문선분홍색 덩어리였는데 순자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떡도 아니고 젤리도 아닌 욕실에 있어야 할 수제 과일 비누였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심해진 최 여사가 향긋한 복숭아 향이 나는 비누를 먹을 것으로 착각하고 그 딱딱한 것을 우지끈 씹어 삼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걸 먹으면 어떡해요. 순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사돈의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축축하고 미끌거리는 거품 속에서 아직 삼키지 못한 비누 조각들이 손가락에 걸려 나왔고 최 여사는 고통스러운 듯 순자의 손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순자는 멈출 수가 없었고 구급대원이 도착해 사돈을 들것에 실을 때까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사돈의 턱을 붙잡고 있어야 했죠.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위세척을 위해 처치실로 들어간 사돈을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돈의 침과 비누 거품 그리고 순자의 손가락에서 나온 피가 뒤섞여 엉망이 된 손은 닦아내도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작업복 차림의 사위 강민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는데 안전모에 눌린 머리는 땀으로 떡이 져 있었고 작업 조끼에는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어머니는요?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민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자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위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석이 휘청거렸지만 순자의 분노는 그 정도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대체 집구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비누를 먹다니
치매 노인이 비누를 씹어 삼키는 동안 자네는 어디서 뭘 했어? 순자의 고함에 응급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위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할 때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야 했는데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비굴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순자는 더더욱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최 여사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위세척은 잘 끝났지만 식도 점막이 많이 상했으니 당분간 죽만 먹어야 한다는 말에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죠. 의사 선생님, 이 양반이 치매라서 그래요. 예쁜 것만 보면 다 입으로 가져가거든요. 순자의 설명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집안의 위험한 물건을 싹 치워야 한다고 당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링거를 맞고 잠든 사돈을 바라보다가 복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위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서방, 내 말 똑똑히 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장 사돈 요양병원으로 모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장모님. 지금 제 형편에 병원비 감당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신 돌아오시면 요양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돈이 문제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 타령이야? 정 없으면 내가 보태줄 테니 당장 알아봐.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모십니다. 장모님 돈까지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민석의 고집은 쇠심줄 같았고 순자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몰랐습니다. 사위가 왜 그토록 돈에 벌벌 떨며 어머니를 집에 두려 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끔찍한 형태로 반복되었습니다. 사흘 뒤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딸 수진이 좋아하는 딸기를 사들고 다시 딸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도어락을 열었는데 현관문을 반쯤 열었을 때 부엌 쪽에서 수진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싫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리 치우세요. 순자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식탁 의자에 앉은 수진이 배를 감싸 쥐고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최 여사가 그 위를 덮치듯 누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빵 조각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빵이라기보다는 곰팡이 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파란 곰팡이가 빵 전체를 뒤덮어 솜털처럼 보송보송하게 피어 있었고 역한 쉰내가 부엌 전체에 진동을 하고 있었죠. 며느라기야, 이거 먹어. 내가 아까 화단에서 주워왔어. 아주 달고 맛있는 단팥빵이야. 응? 한 입만 먹어봐. 최 여사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그 썩은 빵을 만삭인 며느리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지만 노인의 힘이 어찌나 센지 목이 뒤로 꺾인 채 캑캑거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순자가 달려가 최 여사의 팔을 잡으려는 찰나 안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민석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석은 야간 일을 하고 들어왔는지 잠옷 바람이었지만 눈빛만은 사냥감을 본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석은 순자가 말릴 새도 없이 식탁으로 뛰어올라 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곰팡이 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으깨진 빵 사이로 검은 파탄금과 푸른 균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밖에서 주워오지 말라고 했지. 수진이 죽일 일 있어? 제발 좀, 제발. 민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최 여사는 깜짝 놀라 식탁 밑으로 숨으며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순하고 착해 빠져서 답답할 정도였던 사위가 친어머니에게 저토록 살기 어린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민석은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바닥에 떨어진 곰팡이 빵을 맨손으로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더러워서 휴지로 짚거나 빗자루를 가져올 텐데 민석은 마치 귀중품이라도 다루듯 빵 부스러기 하나까지 손바닥으로 싹싹 긁어 모으더군요. 그리고는 식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빵을 꽁꽁 싸매더니 그것을 쓰레기통이 아닌 자신의 잠옷 바지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가 그 빵의 성분을 분석하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민석은 주머니를 2번이나 툭툭 치며 확인까지 했으니까요. 자네, 그 더러운 걸 왜 주머니에 넣나? 그냥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석은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머니가 나중에 몰래 꺼내 드실까 봐요. 제가 나가서 확실하게 버리겠습니다. 민석은 순자의 눈을 피하며 도망치듯 현관 쪽으로 갔고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쓰레기를 주워오는 건 병이라 쳐도 사위의 반응은 지나치게 예민했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사람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떨고 있는 딸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퉁퉁 부은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걸 주셔. 수진이 순자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이도 요즘 좀 이상해. 밤마다 저렇게 뭘 숨기고 나가고 들어올 때 보면 눈빛이 딴 사람 같아. 딸의 말에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불길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어머니의 치매를 핑계로 딸에게 해코지하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구석에는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위가 주머니에 숨긴 그 썩은 빵이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삼켜야 했던 가장의 눈물겨운 독배였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순자는 사위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딸네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 수진이 정기검진을 위해 산부인과에 간 사이 이 음침한 집구석에 숨겨진 비밀을 기필코 찾아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삐비빅 띠리링. 경쾌한 도어락 소리와 달리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고 안방에서는 치매 걸린 사돈 최 여사가 새우잠을 자며 새근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현관 신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침에 사위 민석이 출근할 때 언뜻 보았던 그의 신발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발장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은 신발들이 쏟아질 듯 쌓여 있었는데 순자의 눈은 자석에 이끌리듯 맨 아래칸 구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순자가 지난달 사위 생일 선물로 사준 백화점에서 30만 원이나 주고 산 고급 조가죽 정장 구두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구두의 상태가 정말이지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듯 가죽에는 매끄러운 윤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위에는 뽀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심지어 포장용 비닐도 뜯지 않은 새것 그대로의 상태였으니까요. 이 귀한 걸 구석에 처박아 두고 그 너덜거리는 운동화를 신고 다닌단 말이야? 순자는 혀를 차며 민석이 현관 바닥에 벗어두고 간 낡은 슬리퍼 옆에 운동화를 떠올렸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났고 터진 앞코를 노란색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아 보기만 해도 빈티가 줄줄 흐르는 그 흉물스러운 운동화 말입니다. 순자의 눈에 그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장모에 대한 철저한 무시로 보였습니다. 장모가 큰맘 먹고 사준 좋은 구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부러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며 나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딸에게 시위하는 것 같아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속 좁은 놈. 자격지심만 가득 차서는 순자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거실로 들어와 사위가 평소 영수증을 모아두는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독촉 고지서와 꼬깃꼬깃한 영수증들이 쓰레기처럼 구겨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독 순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읍내에 있는 전당포라고 적힌 작은 명함과 그 뒤에 녹슨 클립으로 끼워져 있는 얇은 노란색 전표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표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품목란에 휘갈겨 적힌 글자를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금 결혼 반지 3돈.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전표 아래에 적힌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였고 민석이 며칠 전부터 손가락에 반지를 끼지 않고 다녔던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미쳤어. 이놈이 정말 미쳤어. 순자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반지는 부부의 영원한 약속이자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것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것은 사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도박이야. 분명해. 밤마다 검은 봉지를 들고 산으로 나가고 새벽에 들어올 때면 눈빛이 퀭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도박 빚에 쪼들리다 못해 결혼 반지까지 팔아치운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 그 탐욕스러운 손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보다 뻔했습니다. 만삭인 아내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장모인 자신의 주머니를 노리겠지요. 순자의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위를 불러내 따기를 올려붙이고 이 사실을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만삭인 딸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민석의 낡은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는 노트북은 전원이 켜져 있었고 순자는 홀린 듯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띄웠습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이라도 나오면 그걸 확실한 증거로 삼아 딸을 이혼시킬 작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 창을 연 순자는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도박 사이트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록과 지식 검색 페이지였는데 그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맨 위에는 기도 폐쇄 사망 시간이라는 검색어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성인 질식사 소요 시간이라는 문구도 보였죠. 순자는 손을 떨며 스크롤을 내렸는데 이어지는 검색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실패하는 법, 독극물 섭취 시 응급처치 골든타임. 순자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자신의 눈이 멀어버리기를 바랐습니다.
검색어 목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치밀하게 연구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박꾼이 아니야. 순자의 머릿속에서 지난번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돈이 비누를 먹고 쓰러졌을 때 사위가 늦게 나타났던 일, 곰팡이 빵을 주머니에 숨기며 벌벌 떨던 모습, 가리고 딸이 요즘 들어 배가 자주 아프다고 했던 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무서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단순한 무능력한 가장이 아니라 가족을 해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치밀한 계획살인마였던 겁니다. 기도 폐쇄 사망 시간은 사돈을 떡이나 비누로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해 죽이려는 연구였을 테고 독극물 응급처치는 만약 딸이 독을 먹었을 때 살리지 않고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노트북을 닫지도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책상 구석에 놓인 탁상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달 달력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스케줄이 적혀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짜에 붉은색 매직으로 아주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D-Day, 모든 게 끝나는 날. 그 글자를 본 순간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고 금요일까지는 고작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내 딸을 죽이겠다는 거구나. 순자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애매했기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의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최 여사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밥 먹었니? 우리 착한 아들. 순자는 안방 문을 노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돈, 당신 아들이 어떤 괴물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요.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순자는 전당포 전표를 휴대폰으로 찍고 노트북 화면의 검색 기록들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긴 뒤 조용히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순자의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살벌한 검색어들이 사실은 치매 어머니와 만삭 아내를 살리기 위해 밤새 공부한 응급처치 매뉴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달력의 D-Day가 빚을 다 갚고 가족과 새 출발을 하기로 한 약속의 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틀 뒤인 금요일 오후 순자는 마치 사생결단을 내려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딸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사위가 달력에 붉은 매직으로 적어놓은 운명의 D-Day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오늘이야말로 결정적인 물증을 잡아내어 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리라 굳게 마음먹었고 핑계 삼아 가져온 묵직한 사골 곰탕 냄비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장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퇴근하고 막 씻고 나온 듯한 민석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마중을 나왔는데 물기가 맺힌 그 순박해 보이는 얼굴을 보자 순자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몸보신 좀 시키려고 곰탕 좀 고아왔네. 자네도 한 그릇 먹게. 순자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으며 냄비를 부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은 감사합니다.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해맑게 웃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하얀 치아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손꽃니처럼 보여던 꼴이 오싹해졌습니다. 옷 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민석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척하며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순자의 날카로운 시선은 거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민석의 낡은 서류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모서리가 하얗게 일어난 검은색 서류 가방은 무언가로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지퍼가 끝까지 닫히지 않아 그 안에 내용물이 보일 듯 말 듯 했거든요. 순자는 안방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릴 정도로 요동쳤지만 지금이 아니면 놈의 비밀을 캘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지퍼를 잡았습니다. 드르륵. 지퍼 열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순자는 잠시 숨을 멈췄지만 안방에서는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와 안심하고 가방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퀴퀴한 땀 냄새와 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각종 녹슨 팬츠와 드라이버 같은 공구들, 기름때 묻은 목장갑, 그리고 땀에 젖은 수건들이 쓰레기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그 잡동사니들 사이로 유독 깨끗하고 빳빳한 대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홀린 듯 그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 생명보험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봉투 입구는 이미 뜯겨져 있어 내용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 펼쳤고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배당, 종신보험, 피보험자 이수진. 그것은 바로 만삭인 딸 수진의 이름으로 가입된 고액생명보험증권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비비고 약관의 세부 내용을 읽어내려갔는데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는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일금 10억 원.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딸의 목숨값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인 강민석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순자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이 나쁜 놈이. 기어이. 순자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가난해서 병원비도 없다며 사돈 요양원도 못 보낸다던 놈이 아내 몰래 매달 수십만 원이나 하는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계약 날짜를 확인해 보니 불과 2달 전이었는데 이는 사돈 최 여사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심해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불길한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사위는 아픈 어머니를 핑계로 수진을 정신적으로 괴롭혀 쇠약하게 만든 뒤 치매 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사나 급작스러운 병사로 위장해 죽이고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챙길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종이를 잡고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모님?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보험증서를 다시 봉투에 구겨 넣고는 가방 깊숙이 공구들 밑으로 밀어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인기척 좀 하고 나오게.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태어난 척 소파 쿠션을 정리하는 신용을 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리자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중요한 거래처라서요. 민석은 순자의 눈을 피하며 급하게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거실에서 받았을 전화를 굳이 베란다까지 나가서 그것도 문을 꽉 닫고 구석으로 가서 받는 모습이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석이 등을 돌리고 통화에 열중하는 사이 순자는 살금살금 베란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낡은 베란다 창문은 아구가 맞지 않아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사위의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네, 형님. 접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 장모 앞에서 보여주던 어수룩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하려고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의 울림이 끔찍하도록 불길했고 오늘 밤이라는 시간은 순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긴박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할 겁니다. 냄새 안 나게 비닐로 꽁꽁 싸서 네, 산속 깊은 곳에 묻으면 됩니다.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닐로 싸서 냄새 안 나게 산속에 묻는다니 이건 누가 들어도 시체를 유기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난번 이웃 여자가 말했던 검은 비닐봉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위가 왜 밤마다 산으로 향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구도 다 챙겼습니다. 삽이랑 마대 자루도 차 트렁크에 실어놨고요. 네, 확실하게 보냅니다. 뒤탈없게 해야죠. 민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이어갔고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할수록 순자의 공포는 극에 달해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삽과 마대 자루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모든 범행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 끝납니다. 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입금될 겁니다. 민석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순간 순자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양손으로 꽉 틀어막고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달력에는 내일이 디데이였는데 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획을 앞당겨 오늘 밤에 거사를 치르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입금된다는 말은 10억 원의 보험금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위는 오늘 밤 딸을 죽여 산에 묻고 내일 아침 실종 신고나 사고 위장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셈이었습니다. 순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방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워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통화 내용을 증거라고 내밀어도 놈이 그냥 쓰레기 버리는 얘기였다고 잡아떼면 그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놈은 삽과 마대 자루까지 준비한 치밀한 놈이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딸과 자신, 사돈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 놈이 꼼짝 못할 현장을 내 눈으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저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진이랑 어머니 저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 뻔뻔한 연기력에 순자는 소름이 돋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 야근 핑계를 대다니 정말이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아, 그래. 알겠네. 수진이는 내가 볼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게. 순자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현관에 둔 무거워 보이는 공구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자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만삭의 딸 수진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거실 구석에서는 침에 걸린 사돈이 인형 누나를 파내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두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내 딸은 내가 살려야 해.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놈이 돌아오기 전까지 놈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방 속의 보험 증서는 생활비가 없어 약관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려던 흔적이었고, 베란다의 살벌한 통화는 밤새 잡은 잉어 내장 쓰레기를 처리하고 밀린 대리운전 콜을 받는 내용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딸네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삭인 딸이 걱정된다는 핑계로 눌러앉았지만 사실은 오늘 밤 사위가 돌아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시계바늘은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낮에 베란다에서 엿들었던 그 끔찍한 통화 내용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한다. 산속에 묻는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 딸과 사돈이 당장이라도 놈의 손에 해코지를 당할 것만 같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져 순자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복도 쪽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딩동.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에 순자는 본능적으로 소파 뒤편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어락 덮개가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는 한참이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현관 쪽을 주시했는데 현관문 밖에서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벽에 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깊고 긴 한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집 안으로 스며 들어왔죠. 그것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의 한숨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앞둔 사람의 고뇌의 찬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했습니다. 놈이 밖에서 범행 도구를 챙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들어와서 누구부터 처리할지 순서를 정하고 있는 걸까? 5만 가지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때쯤 갑자기 현관 밖에서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누군가 뺨을 때리는 소리가 분명했는데 밖에는 사위 혼자뿐이었기에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짝! 짝! 연이어 2번이나 더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사위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 차리자, 강민서. 티내지 마. 절대 들키면 안 돼.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티내지 말라니, 들키면 안 된다니. 이것은 자신의 범죄 계획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살인마의 독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눈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띠띠띠띠 하는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파란 불빛을 뿜으며 켜졌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민석의 몰골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입고 나갔던 양복 바지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는 시커먼 기름때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야근했다던 놈이 마치 산속에서 구덩이라도 파고 온 사람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놈이 낮에 통화한 대로 산속에 구덩이를 파놓고 예비 연습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민석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다 말고 현관 신발장에 붙은 전신 거울을 보더니 양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고 기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입꼬리를 손가락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웃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일. 웃자. 웃어. 민석은 좀 전까지의 지친 기색을 싹 지우고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웃고 있는 소름 끼치는 가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는 허공에 대고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산속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사람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한 다정남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목격한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고 가족들을 안심시켜 방심하게 만든 뒤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는 이중인격자이자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연습을 마친 민석은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거실로 들어와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진아. 자. 그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달콤했고 조금 전 현관 밖에서 들렸던 거친 숨소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순자는 커튼 뒤에서 그 역겨운 이중성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석은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틈으로 잠든 아내와 어머니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다시 거실로 나와 부엌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것은 전당포 영수증과 대출 이자 내역서들이었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더니 식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을 끌어당겨 붉은색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금요일, 바로 내일 날짜에 멈췄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끝이다. 지긋지긋한 이 생활도 내일이면. 민석의 낮은 읍조림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낸다는 말은 결국 돈 잡아먹는 아픈 노모와 집만 되는 아내를 처리하고 자유로워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한참을 달력을 노려보다가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찬장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묵직한 유리병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병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는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쓰다듬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될 거야. 그 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순자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놈이 검색했던 독극물, 즉 제초제나 농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석은 병을 다시 찬장 깊숙이 숨기고는 소파에 몸을 뉘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쪽잠을 청했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사위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놈의 머리통을 냄비로 내려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현장, 놈이 꼼짝 못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라고 했지.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놈이 그 독극물을 꺼내드는 순간이 바로 놈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순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사위의 숨소리를 감시했고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때까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위가 현관에서 뺨을 때린 것은 쏟아지는 졸음을 쫓고 아내에게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억지로 지어 보인 미소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품에 안았던 검은 병 또한 독약이 아니라 결혼 반지를 팔아 마련한 아내의 산후조리용 귀한 약이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죠.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디데이,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순자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서늘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이 걷히는 창밖을 노려보던 순자는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기익. 기름칠이 안 된 낡은 경첩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갈랐고 부스스한 머리에 민석이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부엌 식탁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식탁보가 길게 내려와 있어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지만 사위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쳐서 손으로 가슴을 눌러야 했죠. 민석은 거실을 휘둘러 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다행이다. 장모님은 아직 주무시나 보네. 그 목소리에는 은밀한 일을 꾸미는 자, 특유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발소리를 죽여 부엌 찬장 앞으로 다가갔고 까치발을 들고 찬장 가장 높은 곳, 깊숙한 구석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식탁보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젯밤 놈이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그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찾았다. 민석의 손에 묵직해 보이는 검은 봉지가 들려나왔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봉지를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예상대로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갈색 유리병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병에 붙은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투박하게 쓴 글씨가 보였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력 제초제. 절대 먹지 마시오. 글씨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웠지만 그 옆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아주 큼지막하게 해골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닿기만 해도 죽는 맹독성 독극물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미친놈. 진짜였어. 진짜 독약을 준비했어. 순자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민석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찬장에서 수진이 평소에 쓰는 예쁜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초제 병의 뚜껑을 열었는데 뽕하는 소리와 함께 지독하고 비릿한 냄새가 순자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석은 망설임 없이 병을 기울였고 꿀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끈적하고 검붉은 액체가 머그컵 안으로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색깔은 마치 오래된 핏물처럼 검고 탁했으며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이걸 내 딸한테 먹이려고.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켜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석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컵에 담긴 검은 액체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렸고 곧바로 찬장에서 다른 통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노란색 가루가 담긴 통이었는데 냄새를 보니 생강가루와 계피가루였습니다. 민석은 숟가락으로 생강가루를 듬뿍 퍼서 검은 액체 위에 뿌리고 꿀까지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섞기 시작했습니다. 휘휘 젓는 숟가락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죠. 순자는 그 행동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독약 냄새를 지우려는 거야. 생강이랑 꿀로 역한 냄새를 덮어서 딸이 의심 없이 마시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정말이지 치밀하고 악랄한 놈이었습니다. 딸이 평소 입덧 때문에 냄새에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까지 계산해서 향신료를 섞는 그 모습에 순자는 인간에 대한 환멸마저 느꼈습니다. 민석은 컵을 들어 냄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수진이도 잘 마시겠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컵을 쟁반 위에 올리고 안방으로 가져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아래에 숨어있던 순자가 불쑥 일어났습니다. 강서방, 참 부지런하네. 아침부터 뭘 그리 열심히 만드나?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갑작스런 장모의 등장에 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모님, 언제 일어나셨어요?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쟁반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순자의 매서운 눈빛은 컵 안에 담긴 검은 액체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냄새가 아주 진하구먼. 수진이 주려고. 순자가 한 걸음 다가서자 민석은 뒷걸음질 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 네. 그게 수진이가 요즘 기력이 없어서 몸에 좋은 건강 주스 좀 갈았습니다. 흑마늘이랑 이것저것 넣어서요. 민석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찬장 위에 올려둔 제초제 병을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찬장 문이 덜 닫혀 있어서 해골 그림이 그려진 갈색병의 일부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당장이라도 이 살인마야 라고 소리치며 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놈은 그냥 몸에 좋은 약이다라고 우길 것이고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었습니다. 놈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놈이 제 입으로 그건 독입니다. 라고 외치게 만들어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놈을 매장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순자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놈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사위가 만든 거니 얼마나 몸에 좋겠어. 냄새만 맡아도 힘이 불끈 솟는 것 같네. 순자는 민석에게 성큼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을 낚아챘습니다. 장모님? 민석이 당황하여 손을 뻗었지만 순자는 몸을 돌려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막 잠에서 깬 사돈 최 여사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전화기인 줄 알고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이니? 밥 먹었니? 순자는 쟁반을 든 채 사돈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사색이 되어 순자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장모님, 그거 수진이 줄 거예요. 어머니 드리면 안 돼요. 민석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마음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너 마누라 죽일 약이니까 아까우시겠지. 하지만 너가 진짜 효자라면 너 엄마가 죽는 꼴은 못 보겠지?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저게 진짜 독약이라면 사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어미가 마시는 걸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막지 않는다면 내가 쳐낼 거야. 사돈 입에 닿기 직전에 쳐내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을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순자는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음에 새기며 사돈 앞에 섰습니다. 사돈 어른, 일어났어요? 순자가 상냥하게 말을 걸자 최 여사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 주는 사람이다. 밥 줘? 그래요. 밥보다 더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우리 착한 사위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특제 건강 주스예요. 순자는 컵을 들어 최 여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생강과 계피 향이 섞인 묘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식탐 많은 최 여사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주스? 달콤한 거? 놔줄 거야? 그럼요. 귀한 거니까 남기지 말고 쭉 들이키세요. 순자는 컵을 최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민석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안 돼. 민석은 마치 슬로 모션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사위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라. 너의 엄마를 죽일 텐가 아니면 너 죄를 자백할 텐가. 최 여사가 입맛을 다시며 검은 액체가 담긴 컵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민석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민석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그의 몸이 마치 포탄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최 여사가 입맛을 다시며 컵을 기울이려는 찰나 민석의 손이 거칠게 컵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차르륵,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컵 안에 담겨있던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며 하얀 거실 바닥을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어머니를 감싸 안았고 최 여사는 깜짝 놀라 아이고 깜짝이야 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순자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검은 액체는 마치 독사의 맹독처럼 불길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놈이 제 어미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다는 것은 저것이 진짜 독약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아, 역시나였어. 순자의 입에서 허탈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로 사위가 만삭인 아내를 죽이려고 제초제를 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분노보다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엎드린 민석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너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해? 순자가 고함을 지르며 민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고개가 돌아간 민석은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내 딸한테 독을 먹이려던 놈이 죄송하다는 말로 퉁치려고 해? 순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민석의 가슴을 주먹으로 팡팡 내리쳤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서 이놈 콩밥 좀 먹여야겠어. 보험금 10억 원에 눈이 멀어서 처자식을 죽이려 해? 순자가 악을 쓰자 구석에 있던 최 여사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무서워. 아저씨가 때려. 밥 주는 아줌마가 우리 아들 때려. 집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안방에서 자던 수진도 소란에 놀라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엄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있자 순자는 바닥에 쏟아진 검은 액체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이리 오지 마. 저놈이 너 죽이려고 제초제 탔어. 내가 다 봤다.
저 시커먼 독약 보이지? 수진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검은 액체에서 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석이 섞었던 생강과 계피의 매운 향이 강하게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밑에 깔려있던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그것은 화학약품의 독한 냄새가 아니라 시골 장터 어물전에서나 맡을 법한 물비린내였습니다. 순자는 멈칫하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멱살을 잡힌 채 흐느끼던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이거 독약 아니에요. 제초제 아니라고요. 뭐, 웃기지 마. 내가 니놈이 찬장에서 제초제 병 꺼내는 거 똑똑히 봤어. 해골 그림 그려진 거. 순자가 쏘아붙이자 민석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그거 잉어즙이에요. 자연산 잉어즙이라고요. 뭐? 잉어즙? 순자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민석은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중독증으로 붓고 힘들어해서 몸에 좋다는 자연산 잉어를 구했는데 냄새난다고 안 먹을까봐 생강이랑 꿀을 탄 거예요. 그럼 그 병은 뭔데? 왜 제초제라고 써붙였어? 해골 그림은 또 뭐고? 순자의 물음에 민석은 고개를 돌려 구석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엄마가 치매 걸리신 뒤로 예쁜 거, 맛있는 거만 보면 다 드시잖아요. 지난번엔 비누도 드시고 곰팡이 빵도 주워오시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제가 수진이 주려고 비싼 보약이나 과일 사오면 엄마가 귀신같이 알고 다 훔쳐 드셨어요. 며느리 먹일 거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애처럼 막무가내셔서.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히 사돈의 식탐은 비정상적이었고 며느리의 목까지 탐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로 위장한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 농약 사고를 목격하셔서 농약, 제초제 글씨랑 해골 그림만 보면 기겁하고 피하시거든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먹일 약은 지켜야겠고 엄마한테 뺏기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빈 농약병 구에다가 씻고 소독해서 거기에 잉어즙 담아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손을 안 대시니까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제야 바닥에 쏟아진 검은 액체가 독극물이 아니라 진하고 걸쭉한 한약재와 잉어 고운물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릿한 냄새는 잉어 특유의 향이었고 생강가루는 독냄새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잉어의 비린내를 잡기 위한 정성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보험은? 10억 원짜리 보험은 뭐고? 순자는 마지막 남은 의심의 끈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꺼내 순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제가 든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결혼 전에 친구 부탁으로 들어줬던 건데 해지하면 손해가 커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잉어 살 돈도 없고 어머니 병원비도 밀려서 그거 담보로 약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나 알아보려고 꺼내본 거예요. 제발요 장모님. 저 그런 놈 아니에요. 순자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연산 잉어 30만 원, 전당포 마이너스 결혼반지 보관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반지, 자네 결혼반지, 잉어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 반지만 팔면 될 줄 알았는데 모자라서 밤에 대리운전 뛰고 새벽엔 택배 상하차에서 돈 보탰어요. 순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검은 봉지를 들고 나갔던 건 쓰레기가 아니라 대리운전 복장이었고 새벽에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온 건 시체를 묻고 온 게 아니라 택배 일을 하고 온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현관에서 뺨은 왜 때렸어? 혼자 웃는 연습은 왜 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석은 퉁퉁 부은 뺨을 어루만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제가 찌푸리고 들어가면 수진이가 걱정하잖아요. 안 그래도 몸 힘든 사람인데 남편까지 죽상을 하고 있으면 미안하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연습한 거예요.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쿵 하고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위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벽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편협함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상상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민석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이 고생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바닥에 쏟아진 잉어즙은 마치 그들의 눈물처럼 흥건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위의 멱살을 잡았던 손, 뺨을 때렸던 손이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사람을 의심해도 유분수지. 순자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침에 걸린 최 여사는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쏟아진 잉어즙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고는 해해 웃었습니다. 쓰다. 맛없어. 아들 먹어. 그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초제 병에 담긴 것은 독약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서로를 지키려 했던 한 가장의 눈물겨운 피땀이자 사랑의 즙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 내민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1000톤짜리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그 위에 찍힌 투박한 글씨들이 순자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읍내 재래시장의 수산물 가게 영수증이었는데 품목란에는 자연산 대물 잉어라고 적혀 있었고 금액은 무려 3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잉어값이란 말인가? 순자가 멍하니 묻자 민석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붓기가 너무 심해서 약을 지어 먹이려고 했는데 한약은 비싸서 엄두도 못 냈고요. 시장 할머니가 자연산 잉어를 고아 먹이면 직방이라고 해서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갱지에는 행복 전당포라는 상호와 함께 순금 결혼반지 3돈 보관증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팔아치운 줄 알았던 결혼반지가 사실은 아내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맡겨졌던 겁니다. 자네, 반지를.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민석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랑 어머니 병원비 내기도 빠듯해서요. 잉어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당장 수중에 돈은 없고 수진이는 아파서 밤마다 끙끙 앓는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잠시 맡겼습니다. 월급 타면 바로 찾아오려고 했는데 순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사위가 반지를 팔아 도박을 한다고 의심하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긴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상상력이 얼마나 끔찍하고 저급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밤마다 나간 건? 검은 봉지 들고 산으로 간 건 뭐고? 새벽에 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온 건 다 뭐야? 순자는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을 확인하고 싶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낡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흙 부스러기와 함께 목장갑 한 짝이 툭 떨어졌습니다. 대리운전이랑 택배 상하차 알바요. 반집한 돈으로도 모자라서 밤에는 대리 뛰고 콜 없는 새벽에는 물류센터 가서 짐 날랐어요. 민석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은 봉지는 작업복이랑 가라신을 안전하 넣어서 다닌 거고요. 산으로 간 게 아니라 물류센터 가는 지름길이 뒷산 오솔길이라 그리로 다닌 거예요. 버스비라도 아끼려고요. 순자는 할 말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베란다에서 엿들었던 오늘 밤 처리한다. 삽이랑 마대 자루 챙겼다는 통화 내용도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체를 유기하겠다는 살벌한 계획이 아니라 물류센터 작업 반장과 통화하며 작업 도구를 챙겼다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생계형인 대화였던 겁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순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려던 가장의 피땀 어린 노력을 장모라는 작자가 살인 계획으로 오해하고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웠으니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안방 문간에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 나왔습니다. 여보, 바보야. 왜 말을 안 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수진은 민석의 품에 안겨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신 밤마다 나가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모른 척 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한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민석의 낡은 티셔츠는 아내의 눈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다 현관 신발장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았던 그 헌 운동화, 노란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처참한 신발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홀린 듯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이 사준 고급 구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죠. 순자는 그 구두를 꺼내 들고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왜 안 신어? 장모가 사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처박아 둔 거냐? 순자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민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아까워서 어떻게 신어요. 아까워도 신으라고 사준 거잖아. 넌 발도 없냐? 왜 그 거지 같은 운동화만 신고 다녀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 민석은 구두를 바라보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아껴뒀다가 우리 튼튼이 태어나는 날 신으려고 했어요. 우리 아기 세상에 나오는 날 멋진 아빠 모습으로 안아주고 싶어서요. 맨날 흙투성이 작업복에 찢어진 운동화 신은 모습만 보여주기 싫어서 그날 제일 멋지게 양복 입고 이 구두 신고 병원 가려고. 그래서 아껴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알량한 자존심이었고 사위에 대한 일말의 편견이었습니다. 자신은 사위가 구두를 무시한다고 욕을 퍼부었지만 사위는 그 구두를 희망이자 미래의 약속으로 여기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순자는 구두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칼날이 되어 이 착한 사위의 가슴을 얼마나 난도질했는지 그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울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오해 안 받으셨을 텐데. 다 제 탓입니다. 민석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았던 장모를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용서를 비는 그 착해 빠진 마음씨에 순자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쳤어. 늙은 년이 노망이 났지. 자네 같은 진국을 못 알아보고 내 딸 죽이려는 살인마 취급을 했으니 나를 때려주게. 제발 나를 좀 때려줘. 순자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했고 수진과 민석이 양쪽에서 순자의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쏟아진 검은 잉어즙 위로 세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섞여 들어갔습니다. 비린내 나던 그 검은 액체는 더 이상 혐오스러운 독극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한 가장의 땀방울이었고 그 어떤 보약보다도 진하고 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치매 사돈 최 여사가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엉금엉금 기어서 순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 최 여사가 내민 손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자 최 여사는 해맑게 웃으며 그 돈을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물샘을 다시 한번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는 민석과 수진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순자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치매 걸린 사돈 최 여사가 엉금엉금 기어와 내민 손바닥 위에는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지폐 뭉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빳빳한 새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쥐어짜이고 구겨져서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1,000원짜리 지폐 5장과 녹이 쓸어 거무튀튀해진 100원짜리 동전 몇 개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최 여사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손바닥 안에 있는 돈 뭉치에서만큼은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순자가 울먹이며 묻자 최 여사는 해맑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민석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의 발에는 노란색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밑창이 다 떨어져 너덜거리는 낡은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죠. 신발. 아파. 우리 아들 발 아파. 최 여사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삐죽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사줘. 새 신발 사줘. 아들이 돈 없대. 엄마 약 사느라 돈 없대. 그 한마디는 순자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자식 이름도 잊어버리고 비누를 젤리인 줄 알고 씹어먹을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민석이 그 모습을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내가 주는 용돈 다 깎아 사먹었다며. 거짓말이었어? 민석은 어머니의 주머니를 뒤집었고 그 안에서는 사탕 껍질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안 먹었어. 아들 신발 사주려고. 배고파도 참았어. 최 여사는 떨어지는 돈을 주우려 허둥지둥했고 민석은 그런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바보야. 엄마 진짜 바보야. 내가 배고프지 말라고 했잖아. 왜 굶어? 왜?
민석의 절규에 수진도 바닥에 주저앉아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의 편협한 시선이 이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을 얼마나 난도질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돈이 며느리의 음식을 탐내고 식탐을 부렸던 것은 아들이 주는 용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 위해 배고픔을 참다가 벌어진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곰팡이 빵을 주워온 것도 아들이 번 돈을 아껴주려는 치매, 노모의 슬픈 절약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순자는 사돈을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고 사위를 무능한 페르나라고 매도하며 경멸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일년이야. 순자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 흩어진 5천 몇백 원의 돈 뭉치가 그 어떤 거에게 수표보다도 무겁고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돈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동전 하나에도 사돈의 배고픔이 서려 있었고 지폐 한 장에도 아들을 향한 어미의 피눈물이 배어 있어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돈을 쥐고 흐느끼자 최 여사가 다가와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착하다. 울지 마.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오해하여 험한 꼴을 보였던 사람에게 최 여사는 그저 우는 아이 달래듯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 순수한 위로에 순자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시커멓게 물들였던 잉어즙은 어느새 말라붙어 끈적해졌지만 그 비릿한 냄새는 더 이상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흔적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민석이 말렸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야지. 내 더러운 의심으로 이 귀한 걸 바닥에 버렸으니 내가 닦는 게 맞아. 순자는 바닥을 훔치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착해 빠진 사위와 불쌍한 사돈을 내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걸레질을 마친 순자는 신발장으로 가서 아까 민석이 꺼내 두었던 새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이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감겨있던 낡은 운동화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민석이 기겁하며 발을 빼려 했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자네 발이 이렇게 상처투성이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타박만 했어. 노란 청테이프를 떼어내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인 민석의 발이 드러났습니다. 밤새 택배 상자를 나르느라 발톱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상처투성이 발에 입을 맞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헌 운동화를 벗겨내고 먼지를 털어낸 새 구두를 민석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딱 맞네. 아주 딱 맞아. 순자가 눈물 고인 눈으로 웃어 보이자 민석도 따라 울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최 여사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와, 새 신발이다. 우리 아들 왕자님 됐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집안 가득했던 의심의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찬장 속에 숨겨진 그 흉물스러운 제초제 라벨이 붙은 병들 말입니다. 순자는 결심한 듯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리병이 아니라 이 가족을 올가매고 있던 가난과 오해의 상징이었기에 순자의 손으로 직접 마무리를 지어야 했죠. 순자는 찬장에서 남은 병들을 모두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직을 찾아들고 병에 붙은 제초제라는 글씨와 붉은 해골 그림 위에 굵은 선을 그어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 사돈,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이런 무서운 그림 보고 겁먹지 마세요. 순자는 라벨을 벅벅 찢어내고 그 위에 새로 글씨를 써넣었습니다. 사랑의 즙,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투박한 글씨였지만 그 어떤 명필보다도 아름답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일상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은행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손님으로 창구에 앉아 10년 넘게 붓고 있던 노후 대비용 적금 통장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아깝지 않냐며 재차 물었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가 0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순자의 마음은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은 순자가 향한 곳은 백화점도 딸내집도 아닌 읍내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전당포였습니다. 어서 오십. 아, 어르신? 또 오셨네요? 돋보기 안경을 쓴 주인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가방에서 며칠 전 민석이 보여줬던 꼬깃꼬깃한 노란색 전표를 꺼내 먼지 쌓인 유리 카운터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찾으러 왔소.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계산해 주시오. 주인은 전표를 확인하더니 육중한 철제 금고에서 작은 비닐팩 하나를 꺼내왔고 그 안에는 주인을 잃고 차가운 감고 속에 갇혀있던 민석의 결혼 반지가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이나 손바닥 위에서 어루만졌습니다.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무게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약속마저 잠시 맡겨야 했던 사위의 피눈물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와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입니다. 강서방,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전당포를 나섰고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고 거실에서는 민석이 어머니 최 여사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민석이 빗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려 하자 순자는 손을 저어 말리고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강서방, 수진아. 잠깐 이리 좀 앉아보게. 할 말이 있어. 순자의 진지한 표정에 민석과 수진은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식탁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고이 접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자네 거 맞지? 손수건이 스르르 펼쳐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금반지가 영롱한 자태를 드러내자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모님, 이걸 어떻게 해? 민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내가 찾아왔네. 자네가 가족을 위해 맡겼던 그 귀한 마음,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야. 순자는 반지를 집어 민석의 텅 빈 약지에 직접 끼워 주었습니다. 거친 택배일 때문에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사위의 투박한 손가락에 반지는 거짓말처럼 딱 맞게 들어갔고
민석은 아이처럼 울먹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반지를 적셨습니다. 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은행에서 찾아온 두툼한 현금 봉투를 민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진이 산후조리 비용이랑 사돈어른 요양비로 쓰게. 봉투의 두께를 확인한 민석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장모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밤새서라도 벌어서 갚으면 됩니다. 이건 절대로 못 받아요. 받아둬. 이건 빚 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야. 순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손주 튼튼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네가 더 이상 밤에 위험한 일 안 나가고 푹 자야 나중에 나한테 효도도 더 잘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군말 말고 받아. 순자의 말에 옆에 있던 수진이 엄마 하고 부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순자는 딸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문제는 내가 알아봤는데 낮에만 돌봐주는 주간 보호센터가 있더구나. 시설도 호텔처럼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대. 병원비는 내가 다달이 낼 테니까 걱정 말고 보내. 그 말을 들은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장모의 따뜻한 배려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제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진짜 친아들보다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이면 됐다.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내가 그동안 자네를 너무 남처럼 대했어. 미안하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실로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최 여사는 순자가 사온 말랑말랑한 진짜 과일 젤리를 오물거리며 기분 좋은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수지는 남편이 찾아온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부엌 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흉물스러운 제초제 라벨과 해골 그림이 붙어있던 갈색 유리병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죠. 순자는 미리 준비해온 수세미로 병을 박박 문질러 그 끔찍한 그림들을 깨끗이 지워냈습니다. 그리고는 문방구에서 사온 예쁜 꽃무늬 견출지에 꾹꾹 눌러 쓴 글씨를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즙,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투박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병들은 공포의 대상인 독약병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담는 희망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신어보게. 순자가 현관 쪽을 가리키자 민석은 수줍은 표정으로 신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사준 비싼 정장 구두를 꺼낸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항상 뒤꿈치를 구겨 신던 낡은 운동화와 달리 딱 맞춘 듯 발을 감싸주는 구두의 느낌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민석은 거실을 한 바퀴 빙 돌며 모델처럼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했고 그 모습에 최 여사가 물개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와, 새 신발이다. 우리 아들 왕자님 됐다. 장가가도 되겠다. 어머니, 저 이미 장가갔어요. 저기 예쁜 수진이가 제 신부잖아요. 민석의 너스레의 집안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억수같이 쏟아지며 마음을 어지럽히던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부터 민석은 더 이상 검은 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부른 배에 귀를 대고 태담을 나누거나 어머니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해라는 짙은 안개가 걷히고 나니 그 자리에 있던 것은 가난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끔찍이도 아끼는 진심 어린 사랑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착해 빠진 사위와 딸 그리고 불쌍한 사돈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심으로 상처 입혔던 그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자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이 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녘에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모님, 수진이가 배가 아프대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순자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는 민석이 순자가 사준 새 구두를 신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서방, 장모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맞잡고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기를, 이 착한 가족에게 더 이상의 시련은 없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요한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그 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오해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핏덩이를 하얀 포에 싸서 안고 나오자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도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훔치며 사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강서방. 자네가 지켜낸 거야. 자네가 이 아이를, 우리 가족을 다 지켜낸 거야. 민석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순자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에 현관 앞에서 연습했던 억지스러운 가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진정한 아빠의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유난히 춥고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창밖에는 어느새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따스한 봄날이 찾아와 있었죠. 오늘 순자의 딸네 집 거실은 아침부터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순자의 손주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감. 누가 이렇게 잘생겼나 했더니 아빠를 쏙 빼닮았네. 동네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여 한마디씩 덕담을 건넬 때마다 민석은 입이 귀에 걸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민석은 순자가 1년 전 사주었던 그 검은색 정장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고 뛰었는지 악코가 살짝 달아 있었지만 광택만은 여전히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달아버린 구두코가 순자의 눈에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밤에 위험한 대리운전을 하거나 허리를 상해가며 택배 상하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가 지원해준 자금으로 읍내 시장 어귀에 작은 유기농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워낙 성실하고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이제는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장모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아침에 직접 무친 잡채입니다. 민석이 젓가락으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잡채를 한 웅큼 집어 순자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순자는 그 잡채를 입에 넣으며 울컥 치솟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손으로 내 딸에게 독약을 먹이려 한다고 의심했었는데 이제는 이 손으로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방에서 곱게 색동안복을 차려입은 최 여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나왔습니다. 잔치다. 잔치. 우리 손주 생일이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최 여사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소개해준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한 덕분에 식탐이나 기행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최 여사는 민준이 앞에 놓인 화려한 돌잡이 상으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깎아 사 먹어. 최 여사가 해맑게 웃으며 말하자 좌중은 순식간에 숙연해지더니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사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순자는 이 가족을 보며 매일매일 배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민준이에게 무엇을 잡을지 유도했습니다. 민준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명주실도 연필도 판사봉도 아닌 엉뚱한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갈색 유리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저게 뭐지? 하며 웅성거릴 때 민석과 수진 그리고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병은 바로 1년 전 온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제초제 병이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흉물스러운 해골 그림 대신 순자가 삐뚤빼뚤하게 쓴 사랑의 집이라는 견출지가 붙어 있었고 안에는 민석이 아침 일찍 착즙한 신선한 사과 당근 주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아빠 닮아서 가족 건강 챙기려나 보네. 순자가 너스레를 떨자 사람들도 와하하며 따라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병을 품에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고 그 모습이 마치 이 가족의 행복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아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오후 순자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고 있자니 문득 1년 전에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사위의 멱살을 잡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사위가 주스를 쳐내지 못해 사돈이 그것을 마셔버렸다면 혹은 자신이 사위의 진심을 끝까지 믿지 않고 딸을 데리고 도망쳤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색안경과도 같았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성실한 가장은 살인마로 보이고 가난한 효자는 페류나로 보이며 자식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 끔찍한 범죄 계획으로 왜곡되어 보였으니까요. 장모님, 차 식겠어요. 좀 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어느새 다가온 민석이 순자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사위의 거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네. 딱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순자는 민석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선하고 깊은 눈동자 속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단단한 바위 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서방 고맙네. 우리 수진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모자란 장모 용서하고 아들처럼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장모님도 참 별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밤에 산속 헤매고 다녔을 겁니다. 민석이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과 사돈, 그리고 손주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란스러운 소음이 지금 순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뇌까렸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의심하고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지 모를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차가워 보이는 행동 속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고 가장 끔찍해 보이는 거짓말 뒤에 가장 눈물겨운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한 그 어떤 오해의 파도가 밀려와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순자의 제안에 민석과 수진, 최 여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속의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부자보다 더 부유한 진짜 가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사랑의 집 병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가족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와 검은 잉어즙.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오늘 사위 민석 씨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시린 가슴을 달래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